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그 두각에서 예비고일 그리고 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창영 강사입니다. 어, 일단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아마 어머님들께서 지금쯤 되게 많이 고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딱 이제 중학교 끝나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부터 이제 학원 선택 그리고 어떤 과목까지 어떻게 학원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을 이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간략히 저의 프로필이고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중등 수학이랑 고등 수학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도움이 좀 되실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 혹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원래 많이 이제 보진 않는데 하도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너무 바보라고 너무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봐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안성재는 수학을 했으면 잘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보면서 이것이 바로 수학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렇게 느끼신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드시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흑수저 요리사랑 백수저 요리사라는 것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흑수저 요리사들은 단일식품으로 이제 보통 식당을 하셔가지고 유명해지신 분들이 이제 나왔고요. 이제 백수저 요리사 분들은 보통 파인 다이닝이라 해가지고 사실 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 요리로 해가지고 뭐 식전 요리부터 해서 막 메인 디시 나오고 뭐 에피타이저라나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그걸 보고 이게 바로 중등과 고등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등 수학은 그동안 아이들이 아마 3년간 혹은 그 이상 이제 선행하면서 배웠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뭔가 배워요. 하나를 2차 방정식을 배워요. 그러면 그거를 적용해서 푸는 약간 딱 그 분야의 단일화된 굉장히 그런 심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등 수학은 이 백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셰프가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맛의 스토리 라인을 짜서 이제 코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되게 높으신 교육자분들께서 정해진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피타이저가 메인 디시랑도 연관이 되고 뭐 식전 요리가 메인 디시랑도 연관이 되고 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 수학과는 가장 큰 차이가 고1 수학이 고3 때 나오기도 하고 고3 수학이 고1 때 나오게 돼요.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내고 있어요. 이미 이 대치동 수학이. 그래서 사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저는 딱 하나입니다. 물론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학자 만드는 거는 저희 목표는 아니에요. 당연히 수학은 잘해야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그거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다 써요. 그게 가끔은 대학 수학도 씁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대학 수학을 어떻게 배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배우면 할 수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쓸 생각을 보통 강사분들이 안 하세요. 저는 온갖 어떤 수학이든 간에 필요한 거는 어떻게든 논문까지 찾아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아이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이제 문제를 풀 때 가장 이상적으로 풀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또 수능 트렌드와도 비슷해요. 이제 뭐 킬러 문항 없애라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변별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일 수학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요즘 말로 실수와 허수를 변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나온다. 그리고 당연히 중등 수학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완벽은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이 정도 하면 수학은 됐지가 없어요. 아마 뭐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수학 나오는 학교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유명한 학교 가면은 완벽하게 내신을 대비할 수가 없고 그냥 확률이라 보시면 돼요. 요 정도 퍼센트로 1등급 나오는 그 확률을 올린다. 그래서 사실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고등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근데 이 고등 수학을 이제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되게 불편한 진실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말해 마라 하다가 아 근데 제가 그래서 대치동에 매년 그 설명회들 다 보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다 보는데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머리 중요해요. 이게 아마 이제 어머님들도 서로 이렇게 친한 분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많이들 얘기 나오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누군가에겐 비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모두가 다 본인 자녀는 다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타고난 머리라는 게 첫 번째, 기본적인 머리가 좋은 아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CPU가 좋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은 딱 얘기 조금 나눠보면 느껴집니다. 수업 한 번 하면 느껴져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그런 아이들 이제 부모님 직업을 물어보면 막 수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이게 되게 큰 게 제가 학부모님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보면은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뭔가 본인의 DNA가 너무 아이에게 미안해서 막 저한테 되게 좀 그런 슬픈 막 상담도 하고 계셨었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그때 눈물 날 뻔했습니다. 상담하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근데 일단은 그런 이제 타고난 선천적인 게 있고, 이 두 번째는 뭐냐? 기본적인 머리가 안 좋아도 오랜 기간 해온 아이들은 기본기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 원래 안 그런 아이였는데 수학은 전 약간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머님들 영어 유치원 많이 보내시죠. 왜냐? 언어는 어릴 때 하면은 되게 그 뭐랄까 배우는 게 빠르다면서요. 저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학을 제가 오랜 기간 되게 미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수학은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렸을 때 하면 할수록 되게 그 언어에 친숙해져요. 근데 안 했으면 좀 어색합니다. 지금 와서 막 영어 막 갑자기 뭐 파키스탄어 이런 거 배우면은 막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미 지나왔고 과거를 탓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여기부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제가 헬스를 다녀요. 안 그래 보이지만 헬스를 다닙니다. 근데 헬스를 다니는데 거기 가면은 굉장히 울룩불룩한 청년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어머님들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수학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모든 것이 수학이랑 연관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분과 아마 저랑 뭐 나이대도 비슷하시겠죠. 그분과 제가 한 달 뒤에 팔씨름을 만약에 해본다 생각합시다. 제가 이겨야 돼요. 그 팔씨름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무리 한 달 동안 죽어라 열심히 해도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몇 달 뒤에 있을 현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욕하실 수도 있죠. 저는 근데 팩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럼 뭐 하지 말라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당장 하루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그리고 이미 해왔었어야 됐다는 얘기죠. 근데 뭐 안 해왔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부터라도 하루 빨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죽어라 해야 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팩트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노력을 한다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되게 노는 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너 노력하니 하면은 저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쌤. 안 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학은 또 정의를 중요시 여기죠. 객관적인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갑자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끼가 시속 100km로 달려요. 거북이는 시속 1km로 달립니다. 100m 앞에 목적지 깃발이 있어요. 누가 이 목적지 깃발에 먼저 도착을 할까요? 당연히 토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분명 저 강사가 저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죠. 저 눈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토끼는 열심히 달려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달리냐면 정반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는 천천히는 가요. 근데 어쨌든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면 매일매일 막 10시까지 학원 다니고 집에 와서는 숙제하고 막 밤새서 합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 보면은 밤새서 공부를 해요. 중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어떤 애들은 전 충격을 받은 게 샤워하면서도 공부를 합니다. 샤워하면서 코팅해가지고 한국사 외우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아주 대박이 날 것 같은 컨텐츠인데 아마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건 뭐냐? 토끼의 속도예요.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있죠, 아이들. 뭐 못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방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에 맞게 나가고 있는가를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무의미하게 쓸모없이 의미 없이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그렇다고 거북이가 되는 건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북이의 눈을 가지고 토끼의 속도로 달려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울룩불룩 청년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이제 객관적으로 어떤 방향성과 어느 정도의 속도를 내야 되는가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속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제가 그 두각 홈페이지 보면 제 이렇게 강좌 소개 영상 혹시 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딱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학창 시절이 있었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던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고, 뭐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했다의 기준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일주일에 100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100시간. 만시간의 법칙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일주일에 100시간이 저는 딱 법칙이라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100시간을 하려면 하루에 정확히 14.2857이 순환소수 됩니다. 2857, 14, 2857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대략 한 14시간 한 반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는 부분인데, 요게 어려운 게 있잖아요. 14시간 반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루 그냥 눈 딱 감고 하면 14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매일이에요, 매일. 이 매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 다음 일주일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아까 말씀드린 토끼다. 근데 이게 당연히 어렵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이 방향성은 저희의 방향이 뭡니까? 딱 하나죠. 이제 몇 달 뒤에 있을 수학 시험지를 다 맞추는 겁니다. 아니면 다 맞추지 않더라도 최대한 1등급을 받아내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몇 달 뒤에 아이들이 그 마주하게 될 그 수학 시험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좀 파괴를 할 수 있겠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본 실력 심화 이렇게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있다 생각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파괴법이 다 다릅니다. 일단 기본 문제, 아이들이 시험지 딱 받으면 첫 장이 기본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거 틀리면 타고난 머리 탓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아무리 바보라도 인간이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틀렸다면 인간임을 거의 포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는 그냥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심지어 본인이 그냥 독학을 하더라도 맞출 수 있다. 뇌만 있다면 이제 그런 난이도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변별이 되는 부분이 실력이에요. 여기가 대충 한 2등급에서 한 4등급 정도, 5등급부터는 기본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5등급도 사실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전 평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등급에서 4등급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실력에서 많이 변별이 되는데, 이 실력을 푸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그 실력을 메꿔가기 위한 방향성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당위성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 어렵지 않나? 예, 그런 단어인데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뭐 제 수업을 안 들으시더라도 어느 학원을 가더라도 숙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답 노트가 나옵니다. 오답 노트를 안 준 학원이다,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학원입니다.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근데 아이들 있잖아요,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그 숙제, 예를 들어 50문제 나왔다 칩시다. 그 숙제가 메인 디시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풀어요. 그리고 오답 노트는 그 다음에 풀어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들 자체적으로 우선순위가 워크북에 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그 다음이에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숙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뭘 모르는가를 찾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틀렸으면 내가 이 개념 모르는구나, 내가 여기서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구나를 발견을 하는 거고, 오답 노트는 발견을 한 걸 메꿔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었어야 됐을까. 근데 아이들은 오답을 잘 안 합니다. 조금 더 등한시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모르는 건 잔뜩 알아냈는데 그러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가서 나 이거 모르는데 하고 틀리겠죠.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숙제를 낼 때 오답 노트를 먼저 풀게 합니다. 오답 노트 풀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 나가는 거예요.
모르는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죠. 메꿔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쌤 너무 재미없다. 오답노트 이거 다 봤던 문제들인데 이거 다시 풀면 나 기억나가지고 의미 없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답노트를 풀 때 해야 하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이거 되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그 문제를 풀고 있었을 그 당시에 나에게 내가 어떤 한 문장을 얘기를 해준다 쳤을 때 그 문장을 내가 쓰면 이 문항을 맞췄을 확률이 되게 가장 높아지겠다 하는 그 문장을 찾는 게 오답노트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겁니다. 문장화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뭐 집합 문제 나왔는데 틀렸어요. 근데 해설을 보니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뭐 이용해서 풀었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면은 그 문제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일문지천이라는 건데 제가 만든 거예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네.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첫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배우자가 저의 약간 모토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수학을 잘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 문장화예요. 이 문제를 틀렸을 때 나에게 어떤 한 문장을 얘기를 해줬다면 그 문장을 통해서 내가 이걸 맞출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문제뿐 아니라 그 문장을 본인이 외우고 있다면 다른 1000개의 문제를 집합 문제를 풀더라도 아 내가 이거 분석이 잘한다면 벤 다이어그램법을 그려야 된다는 문장을 하나 내가 만들어서 째서 그려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노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제 하면 되고 보통은 이제 강사인 제가 보고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클리닉이나 이제 개인적인 시간대 많이 진행이 되는 거여야 합니다. 근데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유형들에서 조금 변별되는 이제 문항들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거를 맞췄으면 심하죠. 이건 당연히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제가 구교육 과정으로 1부터 9등급을 말씀을 드렸네요. 지금 이제 10%까지죠. 이제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여튼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한 변별 문항 이 심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종류가 2개입니다. 심화는. 첫 번째 극심화. 극심화 파회법 알려드릴게요. 하루빨리 포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그럼 뭐 좀 강사가 저렇게 얘기해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책임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세요, 제발. 극심화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보통 그 여고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고 이제 여기 이제 주변에 네임드 이제 남고들 있죠.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작년 단대부고 1학년 중간 1학기 중간 문제 맨 마지막 문제였는데 그 문제 정답률이 1명 맞췄어요. 자, 그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심지어 그 1명 어떻게 맞췄는지 아세요? 그 문제 배점이 4.7점 문제였거든요. 47 찍었는데 맞췄어요. 그 다음부터 단대부고에서 배점으로 답을 안 내더라고요. 그 썰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엄마 나 맞췄어. 47로 맞췄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도 못 맞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에 완벽은 없다. 자, 그럼 누가 승자냐? 어차피 못 맞출 거. 그리고 우리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빨리 그 문제를 포기하고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다른 문제를 투자한 그 학생들이 승자인 거예요. 딱 봤을 때 이제 관상부터 딱 보면 알아요. 마동석이에요. 그러면 못 이겨요. 그럼 바로 포기해라. 그게 극심화 파해법입니다. 포기해도 1등급 전혀 지장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심화가 있어요. 적당히 어려운 거. 요게 이제 1등급이면 맞출 수 있고 적당히 틀리고 하는 변별 문항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바로 최상의 풀이입니다. 이게 뭐냐? 이 동네 혹은 뭐 다른 동네더라도 학교 쌤들이 자작 문제를 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못 만드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디서 어렵게 내느냐? 이미 나온 문제에서 어렵게 냅니다. 숫자 변형하고 그래요. 강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파괴를 할 수 있냐면 이미 어려운 문제들 나올 건 이미 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적중도 보면 막 다 적중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적중해요.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나올지. 그러니까 다 적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중을 하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강의를 했던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해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고지고대로 풀었을 강사도 있고 어떻게 다른 풀이를 해서 풀었을 수도 있죠. 근데 아이들은 그 강사의 풀이를 그대로 적용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렵게 푼 강사의 풀이를 보면 그 아이가 시험장 가서 어렵게 풉니다. 어렵게라는 게 좀 피부에 안 와닿으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풀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수를 합니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을 많이 쏟게 되면 다른데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사분들이 다들 요즘,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명해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던데 최근 트렌드가 요 몇 년 새에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 풀이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누구나 하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들어와 봐야 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설명회를 보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좋은 풀이가 있다라고 예시를 드는 강사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봤는데 이미 다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 강사분이 뭐 얘기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이 갖고 있다. 그럼 저는 빠르면 한 30초면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길어도 한 1분? 그럼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당연히 그걸 사고를 해서 푸는 건 오래 걸리죠. 하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최적의 풀이로 푸는 건 별로 안 걸려요. 그러면 되게 빨리 호다닥 풀어버리고 다른 문제, 자작 문제라던가 본인이 뭔가 헷갈렸던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쏟고, 그리고 빠르게 풀었기 때문에 계산 실수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렇게 이제 좀 파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뭐 1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아마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지금까지는 수학 내신을 잘 받기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국한이 되면 강사로서의 굉장히 자질이 없다 생각합니다. 강사는 어쨌든 이제 정규반을 다니든 뭘 하든 아이들이 롱런 해야 돼요. 3년 동안 어머님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 3년이 거의 곱절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오셨겠지만 앞으로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학부모님뿐 아니라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많을 거고, 그때 좌절을 하고 이제 좀 공부를 할 힘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거를 이제 어떻게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좀 그 썰을 좀 풀어드리면은, 제가 하루는 9시 반에 좀 수업이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일찍 끝나서 이제 아이들을 보냈는데 한 학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한 10시 반쯤에. 지금 제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기억이 나는데 10시 반에 전화가 와서 애가 집에 안 온대요. 그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 목소리는 얘 어디를 텄어 이게 아니라 정말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경찰에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막 이렇게 남학생들 보면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막 때리고 뭐 이런 거에 연루된 거 아니냐 하면서 너무 걱정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하니까 보니까 이제 조금 센 것 같아요, 어딘가로. 해서 물어봤어요. 야 이놈아 하면서 너가 너의 죄를 알렸다. 너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고개를 푹 떨구면서 제가 이제 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너의 죄는 그게 아니다. 물론 그게 죄일 수 있지만 너의 더 큰 죄가 있다. 어머님들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해요. 너만을 믿고 너에게 그렇게 큰 투자를 하고 있는, 너만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어머님이 너 뒤에 계시는데 너는 그 엄마를 어떻게 1시간 동안, 엄마는 잠시 지옥에 갔다 오셨다, 너가 없는 상상을 하면 너무나 힘드실 분이다. 넌 그 마음을 모르느냐. 너의 큰 잘못은 그거였다. 차라리 말하고 PC방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부터 아이가 엄마 말을 잘 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 이제 한 번은 또 새벽 3시에 아이들이 저랑 되게 친해요. 막 3시에도 연락해요. 저 여기 설명회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막 연락했어요. 친해가지고 새벽 3시에 갑자기 문자 왔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쌤, 저 이거 모르겠어요. 저 근데 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답장을 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쌤 지금 안 주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1등급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 너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이가 저를 굉장히 받들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이게 뭐냐면 어머님들께서 당연히 마음이 쓰이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마디 하고 싶고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고심해서 내뱉은 한마디가 공부해라예요. 아니면 조금 돌려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미 다 알아요. 또 잔소리하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모자 관계, 모녀 관계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엄마라는 이 존재가 본인의 좀 뭐랄까 그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남아 계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3년간 아이가 롱런하는 데 있어서 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약간 저한테 좀 하소연하셔도 돼요. 저 그런 거 되게 잘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제가 아이 입장에서 그래도 제가 어머님들보단 조금 더 아이의 경험을 제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시각에서 조금 얘기하는 거를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조금 싫은 소리는 너무나 하시고 싶으신 거 당연히 이해는 가지만 제가 그걸 좀 대신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3년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1등급이 될 수 없지만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제 강사 강력한 이념이에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 모두가 1등급이 당연히 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미 인원수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1등급이 될 수는 있다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울룩불룩 청년 있잖아요. 당연히 제가 그냥 해서는 한 달 뒤에 저 못 이깁니다.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근데 배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테크닉도 배우고 어떤 팔씨름을 할 때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잖아요. 뭔 소리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술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조금 힘이 적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제설 듣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학원을 가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론적인 거를 중시 여기는 강사분께 배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세 가지 제가 이제 설명회 때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는 이제 설명회이기 때문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토끼의 속도로 열심히 달려나가는 학생이 일단 필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올바른 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강사.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힘들게 아침에 와주신 그리고 아이를 믿고 맡겨주실 학부모. 이렇게 3박자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짧게는 바로 다음 중간고사 있을 거고 길게는 2학년 3학년 그리고 좋은 대학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기까지를 같이 응원하면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